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행정론에 해당되는 실전 모의고사 전반부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론은 3교시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이 20개 이상은 맞춰줘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론적인 공부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1교시에서 가장 쉬운 것은 인행사, 2교시에서 가장 쉬운 것은 실천론, 3교시에서 가장 쉬운 것은 행정론입니다. 각 교시마다 전략 영역이 한 과목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합격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6번에서 13문제인 38번 문제까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별표를 쳐야 됩니다. 1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예산 모형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예산 모형을 제가 체킹한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한 연결로 옳은 것은 지금 연결 문제죠. 예산 모형 4가지가 있죠.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연기준 예산, 기획 예산이 있습니다. 자,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하는 것, 점증적 형태 예산이 품목별 예산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과주의는 세부 사업으로의 구분을 하고 단위 원가를 책정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단위 원가라는 단어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기준 예산입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또 이겁니다. 우선순위. 품목에서는 점증, 성과주에서는 단위원가, 연기준에서는 우선순위입니다. 기획예산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기획이죠. 일종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기획이니까 설정 중심이 되겠고요. 단기적 기획이 아니라 그랬죠. 기획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장기적 기획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기적 기획, 이 장기획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리을지문 탈락, 답은 1번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27번 문제는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특성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행정조직의 특성에서 하젠펠드라는 학자가 제시한 건데 자, 하젠펠드가 제시한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인간이 원료입니다. 인간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윤리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윤리성을 고려할 것. 자, 그 다음에 특정한 도구가 되겠죠. 잘 개발되어서 성과 측정에 용이하나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효과성과 효율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척도가 거의 없다라고 했어요. 자, 거의 없다. 그러니 성과 측정이 어렵죠. 성과 측정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2번 지문 탈락. 3번 지문 들어갑니다. 조직 목표가 불명확하여 합의 도출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의 불명확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목표의 모호성이라고 하죠. 자, 조직의 목표에 모호성이 있다. 인간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목표가 모호하니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관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과 일선 성원들의 활동이 중요하죠. 맞고요. 자, 우리가 이제 척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성과 측정이 어려운데 우리가 평가를 하긴 하죠. 그래서 결과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저항이 다른 조직보다 크게 나타납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27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오는 영역이니까 제가 체킹을 한 겁니다.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지만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28번 문제는 행정의 역사인데요. 우리나라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미국의 역사를 하나 냈고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 역사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지문 밀포드 회의에서 1929년 밀포드 회의에서 사회복지 행정을 기본적인 실천 방법으로 뭐 했다? 인정했다. 자, 이거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밀포드 회의는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거든요. 1935년에 사회보장법 미국 제정됐고 공공영역의 확대를 가져왔나요? 네, 사회보장법, 사회보장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공공영역이 확대가 된 겁니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1960년대에 이제 존슨 대통령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사회복지 기관 활동의 효과성 거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우리가 이제 1960년대에 복지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한 것들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기관의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정책의 역사를 좀 알면 좀 쉬워집니다. 맞고요. 자, 미국에서 사회복지 행정이 확립된 시기는 일반적으로 80년대 이후로 평가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 위기기가 1970년대에 일어나요. 그래서 1970년대 이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970년대 이후. 이럴 때 이제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들이 이제 활동을 해요. 왜냐하면 민영화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0년대 이후로 평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급 주체가 많아지면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도 좀 활발해지고 관심도 역할이나 관심도 높아지게 되는 시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70년대 이후로 보는 것이 맞다. 자, 90년대 이후 보면 1990년대 이후 재정관리라든지 마케팅이 점차 강조가 돼요. 미국은 1990년대 신자유주의였거든요. 따라서 민영화와 관련성이 아주 많죠. 자, 재정관리, 마케팅이 점차 강조되고 새로운 경영기법이나 가치관이 사회복지 분야에 확대되어 갔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 역사는 그리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서 관연도에 공개되었던 기출문제에는 미국의 역사가 있어요. 그 문제들로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지문은 1번과 2번이에요. 1번과 2번만 잘 알아놓으세요. 밀포드회의에서 사회복지 행정이 사회사업으로 인정이 됐다. 그리고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만들어지면서 공공 영역이 확대가 됐다는 것 정리하면 됩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2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는 인간관계론의 특성입니다. 인간관계론의 특성, 조직이론이죠. 옳은 것은입니다. 자, 하나씩 보죠, 여러분. 합리적이다. 합법적인 규칙과 효율성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네, 이거. 합법적인 규칙을 강조하는 거. 이게 관료제죠. 관료제론이 되겠습니다. 관료제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원의 육체적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동작 연구가 나왔습니다. 두 군데가 중요해요. 두 군데. 여기 육체적 능력과 시간과 동작 연구가 중요하네요. 아시죠?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을 개방체계로 본다. 첫 번째 힌트 나왔고 상황이란 힌트가 결정적이에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직화 방법을 결정한다. 환경을 고려하는 상황이론입니다.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조직이론들로 세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리을이 답이겠네요. 인간관계론 아직까지 안 나왔잖아요. 인간관계의 개선과 구성원의 자아실현 등을 통하여 조직의 능률성이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중요한 단어 인간관계, 중요한 단어 자아실현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리을 4번이 답이 됩니다. 29번 문제는 각각의 지문이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들만 세팅이 된 거예요. 정리해 보시는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정책보다 훨씬 더 문제 푸는 게 수월하죠. 그만큼 행정론이 쉽게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행정론이 공부하기는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30번 문제는 사회복지조직 환경 중에 일반 환경, 과환경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자, 일반 환경에 대한 사례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일반 환경은 어떻게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겠냐면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기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마지막은 법적 요인도 있어요. 법적 요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법적 요인은 아시죠? 이거는 법률의 제정이나 법률의 개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 요인이 되겠죠. 그건 빤하기 때문에 제가 안 넣었고요. 자, 사회 인구학적인 거, 연령별, 성별 인구 분포나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 사회 인구학적 또는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이 됩니다. 경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경제성장률, 국가보조금 지급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국가보조금 지급은 경제적 요인이 아니에요. 국가보조금 지급의 가로, 국가보조금 지급은 기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과업환경 중에 재정자원 공급자가 있어요. 재정자원 공급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과업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과업환경 중에 하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2번에 틀린 게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재정 자립도 이런 거, 실업률이나 경제성장률 이것은 맞아요. 이거는 경제적 요인에 들어갑니다. 자, 문화는 가치, 그 다음에 인식,
그 다음에 윤리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문화적 요인이 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가족주의 가치,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노동 윤리 이런 것들이 문화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적 요인입니다. 정치적 요인은 우리가 보수, 진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면 선성장 후 분배, 성장과 분배의 균형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테크놀로지를 말하는데 컴퓨터라든지 IT요. 그 다음 네트워크의 발달, 신경안정제, 의료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의료기술, IT 기술이 됩니다. 자, 맞습니다. 정리가 됐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0번 문제는 일반 환경을 가지고 일반 환경의 요인 쫙 5개 깔아놓고 오른쪽에 사례 연결한 문제였죠. 상당히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반 환경, 과학 환경 문제 풀 때 이런 패턴의 문제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하면서 사례를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2번이 답입니다.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1번 문제는 개방체계적 관점입니다. 개방체계 관점의 이론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입니다. 또 연결 문제네요. 첫 번째 구조 상황 이론 개방체계 관점입니다. 자원 의존 이론 개방체계 관점이고요. 제도 이론도 마찬가지, 조직군 생태 이론도 마찬가지, 정치경제 이론도 마찬가지 개방체계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팁으로 말씀드렸지만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 하는 거하고 정치경제 이론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걸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관료제,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이거 있잖아요. 이건 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체계입니다. 개방체계의 반대가 뭐라고요? 폐쇄체계예요. 자, 폐쇄체계의 관점에 입각한 것은 뭐냐? 자, 관료제론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이나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체계 관점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옳은 거 찾기입니다, 여러분. 31번 문제 체킹하시고요. 자,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답니다. 자,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역할관계라고 했어요. 자, 여기 뒷부분이 중요하죠. 자, 조직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 당연히 개방체계니까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역할관계. 그러면 사회복지기관은 환경의 자원을 의존해서 받아요. 그런데 또 조직이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역할관계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게 자원의존 이론이 됩니다. 자원의존 이론이 이것과 동의하니까 정치경제 이론도 되겠죠. 아무튼 구조상황 이론은 아니에요. 자원의존 이론입니다. 조직의 환경, 그 다음에 조직의 구조의 적합성이 조직의 성과,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답니다. 힌트 나왔어요. 환경이란 것과 구조가 나왔거든요. 환경을 다른 말로 상황이란 말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게 구조 상황 이론이 됩니다. 구조 상황 이론. 자, 자원 의존 이론 탈락. 자, 그 다음에 합법성과 권력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요소라고 하죠. 생산성과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경제적인 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눈치챘어요? 정치경제 이론이 되겠죠. 정치경제 이론은 바로 자원 의존 이론과 연관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도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탈락. 조직군 생태 이론입니다. 조직군 생태 이론은 환경의 조직 선택이라는 환경 결정론적 시각을 갖고 있고요. 환경적 욕구에 부합하는 조직만이 생존한다. 자, 환경적 욕구에 부합하는 조직만 생존하고 그렇지 않은 조직은 도태된다. 진화론적 관점이라고 그랬죠. 진화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직군 생태 이론입니다. 이 지문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경제이론, 조직의 규범과 조직을 둘러싼 결정적 힌트, 제도적 환경이 조직의 특성과 형태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신제도 이론 또는 제도 이론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치경제이론 탈락. 답은 4번이 답입니다. 31번 문제는 개념 문제예요. 개방체계의 관점에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는 다음 보기 내용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된 것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억 블랭크는 뽑아내다의 뜻이랍니다. 보다 쉽고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유순한 클라이언트만을 선발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걸 뭐라 하죠?
네, 크리밍 현상이라고 합니다. 크리밍이라 하고, 자, 기억 블랭크, 크리밍은 말이죠. 서비스 조직의 관료적 병폐 하나이고 비협조적이거나 어릴 것으로 예상되는 클라이언트를 배척하려는 것인데, 이는 무슨 전략에서 나타나는 문제냐? 제가 말씀드렸죠. 경쟁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경쟁적 전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됩니다. 세 번째, 기억 블랭크, 크리밍은 사회복지기관에 무슨 측면에 문제가 있냐면, 자, 보세요. 어려운 클라이언트는 배척해버리고 쉬운 클라이언트만 받는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최선의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다면 크리밍, 경쟁적 전략, 책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을 해결합니다. 크리밍, 경쟁적 전략, 책임성.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흐름을 아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 아니고요. 33번 문제 들어갑니다. 32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33번 별표. 33번은 행렬 조직, 매트릭스 조직, 즉 조직의 유형에서 나오는 거, 구조에서 나오는 건데요. 단점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행렬 조직, 매트릭스 조직이 무엇인지는 제가 단원별 문제에서 그림, 사례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송원이 수직에도 몸담고 수평에도 몸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다라고 했죠. 수직에 해당되는 게 기능부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평이라고 하는 것을 프로젝트 팀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팀. 자, 그러니까 A라는 소원이 기능부서에도 속해 있고 프로젝트 팀에도 속해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매트릭스 조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지문들은 전공서적에 있는 지문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해 봤습니다. 첫 번째 들어갑니다. 명령체제가 이원화되어 있겠죠. 갈등이나 혼란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여기 수직에도 명령을 받고 수평에도 명령을 받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시간 배분의 문제라든지 성과평가 담당자를 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의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프로젝트 팀에서 어떤 것은 기능부서에서 해야 될지 시간 배분의 문제나 성과평가 담당자 이런 것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단점입니다. 의사결정 시에도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얽혀 있으므로 의사결정 자체가 복잡해지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부서가 수직,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자 여기는 수평이 되잖아요. 자, 여기에 관리자들 사이에 권력투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단순한 조직은 아니잖아요. 아주 복잡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의사 결정 시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얽혀 있다는 것, 의사 결정 자체도 복잡하다는 것, 그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황 대처를 할 수 없나요?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황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운영도 가능하나요? 통합적 운영이 불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직과 수평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라서 신속성이라든지 전문적인 상황 대처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통합적인 운영,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니까 통합적 운영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을 지문은 고쳐서 장점이 되는 거예요. 고쳐서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1번이 단점으로 옳은 거니까 1번을 답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34번 문제는 쓰레기통 모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무슨 모형인지 무슨 개념인지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 여기 딱 보는 순간 나와야 되는데,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합리 모형입니다. 좀 더 보죠. 인간은 누구든지 의사결정에 관련된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 힌트, 주어진 목적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 여기에는 세 가지의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고도의 합리성. 인간은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그게 바로 합리 모형입니다. 의사결정자는 과거 동그라미, 과거의 경험이나 현존하는 자극의 선택적 인식, 관습적 대안들을 토대로 해서 단순한 현실 모델을 구성함으로써 적당한 가장 중요한 힌트, 적당한 해결책을 모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단순한 현실 모델을 구성한다, 현실적으로 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만족 모형이 됩니다. 만족 모형은 제가 그랬죠. 적당한 대안을 선택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족할 만한 대안, 적당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로 만족 모형이라 한다. 예전에 이렇게 해서 만족했었어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과거의 경험. 그러니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만족스러울 거야. 해서 적당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만족 모형입니다. 과거의 대안을 약간 향상. 이게 결정적인 힌트가 되죠. 약간 향상된 방향으로 변경된 대안이 채택된다. 점증 모형. 점증 모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1번은 합리 모형, 2번은 만족 모형, 3번은 점증 모형입니다. 4번 들어갑니다. 4번은 의사결정 모형은 아니에요. 어떤 사항의 연속적 진행 과정에서 예, 아니요, yes or no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연속적으로 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결정한다라고 했는데요. 대안 선택 흐름 도표입니다. 대안 선택 흐름 도표입니다. 대안 선택 흐름 도표에서 제가 이론할 때 딱 두 가지만 아십시오. 하나는 예, 아니오입니다. 하나는 예, 아니오가 나오고 두 번째는 연속적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이다. 이게 나오면 대안 선택 흐름 도표로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 이론서에 보면은 수험서 이론서에 보면은 순서도 모양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대안 선택 흐름 도표 플로우 차트가 되는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이게 쓰레기통 모형이 되겠죠. 조직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일정한 규칙에 따라 행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뒤가 중요하죠. 정책 결정에 필요한 요소들 몇 가지 흐름? 4가지 흐름이요. 4가지가 한 곳에 모여질 때 비로소 결정이 이루어진답니다. 자, 그게 바로 쓰레기통 모형이 되겠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4글자 4가지 흐름이라고 했고 이것이 동의어가 집합 모형이 됩니다. 집합 모형. 자, 4가지 흐름이 뭐냐? 혹시나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선택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참여자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생각나십니까?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완전 난관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조직되어 있지만 혼란 상태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김대중 정부가 처음에 정권을 받았을 때 IMF에 빠졌습니다. 상당히 외환위기가 극심해서 우리는 IMF라고 하는 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혼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사례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시죠? 이럴 때가 이제 선택 기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흔해요, 드물어요? 드물죠.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주 드문 경우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연히 만난다라고 써요. 우연히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쓰레기통 모형 이 지문만 보면 안 돼요.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적어드렸으니까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34번의 답은 5번이 답입니다.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4번은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인데 나머지 지문들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5번 문제 참고하셔도 돼요.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내용입니다. 리더십의 문제인데요. 옳은 것은 입니다. 외부 이해관계 집단과 협상 중재함으로써 이게 중요해요. 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여러분, 조직의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람은 최고관리자죠. 따라서 이거는 최고관리자의 리더십이에요. 최고관리자의 리더십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두 번째, 프로그램 선택, 전략 선택과 이에 따른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확보. 자, 이 뒤에 있는 노란색 밑줄이 중요해요. 자원 확보는 중간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자원 확보는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업무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충고와 지침을 제공한다. 여러분,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충고나 지침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되게 우리 기관으로 말하면 슈퍼바이저가 됩니다. 일종의 팀장이 되겠는데 이 사람은 하위 관리자라고 그래요. 하위 관리자의 리더십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밑에 있는 사회복지사한테
충고, 지침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슈퍼바이저의 일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하위 관리자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간 관리자 리더십 하면은 최고, 중간, 하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세 가지에서 이제 여기 중간에 끼어 있는 중간 관리자 리더십을 보고 있는 겁니다. 수직 수평적 관계에서 연결세가 결정적 힌트. 연결세, 딱 가운데 중자를 써서 연결세 역할을 하는 것이 마찬가지 중간 관리자의 리더십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죠. 니은과 리을이 중간 관리자의 리더십입니다. 초창기 때는 이런 것들이 잘 나왔는데 공개된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 관리자, 최고 관리자, 하위 관리자, 리더십을 이 문제 하나로 조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6번 문제는 학습 조직에 대한 겁니다. 학습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학습 조직에 대한 이 문제도 전공서적을 보고 낸 건데 학습 조직 또는 학습 조직 이론이라고 해요. 학습 조직 또는 학습 조직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조직 구성원들에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구성원의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 조직 이론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단원별 문제에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모든 구성원들이 문제 인지와 해결에 참여를 하겠죠. 조직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조직. 이게 이제 학습 조직의 개념이에요. 학습 조직의 개념. 자, 많은 구성원들이 문제 인지하고 해결하는데 참여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조직의 문제 해결 능력도 키우고 구성원의 능력도 키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분권적, 다원적으로 수립되는 전략을 중요시한다. 자, 분권적이란 말을 썼거든요. 그만큼 많은 구성원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원적도 똑같은 말. 그래서 분권적, 다원적으로 수립되는 전략을 중요시하는 거고요. 중앙이 아닌, 여기가 중요한 거죠. 협력적 네트워크가 전략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협력적 네트워크이면 수직, 수평, 수평이죠, 수평. 자, 2번 맞습니다.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을까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늦으면 학습을 왜 합니까? 따라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지 않죠. 빠르며, 대응성이 빠르며 팀워크나 수평적 조정에 유리하다. 뒤에 맞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수평이라고. 그래서 팀워크를 강조하는 겁니다. 네, 여기 앞에가 틀렸어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신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적 조직입니다. 유기적 조직으로 아까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있었죠. 이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바로 유기적으로 연계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수평적이고 신축적인 구조를 보입니다. 맞습니다. 5번입니다. 내적 동기부여. 내적 동기부여나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자기 발전에 기여한다 라고 했습니다. 내적 동기부여가 뭐냐면 만족감, 충족감 이겁니다. 사기 진작. 이런 것들이 이제 내적 동기부여가 되겠습니다. 학습기회 제공해서 자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 학습 조직입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학습 조직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개된 문제에는 많은 문제가 보이지 않지만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학습 조직이나 학습 조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문제 하나로 이거 학습 조직을 잘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번 들어갑니다. 37번은 또 쉬운 문제죠. 사회복지 행정론에는 전달체계가 나오는데 그 전달체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들이 8가지가 있습니다. 개념 연결 내용에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보편성이라는 원칙은 없어요. 통합성 있고 평등성 있고 개별화 없어요. 책임성 있고요. 그럼 벌써 1번, 4번 탈락이에요. 이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8가지를 큰 틀에서 8가지 알고 있는 분들은 벌써 2개를 제낄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다각적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이게 바로 포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괄성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통합성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 간의 서비스가 가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이게 통합성이죠. 원스톱 서비스, 연계 통합 서비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평등성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제공돼야 된다. 여러분 따라해요? 아니죠. 지위에 관계없이 그래야 돼요. 지위에 관계없이 그래야 되죠. 관계없이 제공해야 평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틀렸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개별화 없다 했습니다. 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종류의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이게 중요하죠.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속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지속성의 원칙. 자, 전반부에서 맞는 게 나왔죠. 2번이 옳은 내용이고 5번 지문 봅니다. 자, 5번 지문은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죠.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양과 질 제공하는 기관이 클라이언트나 소비자 욕구 충족과 서비스 목표 달성에 충분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충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적절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충분은 적절성이다. 책임성이 아닙니다. 책임성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충실한 이행을 하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책임성이라고 말하고요. 이 책임성은 바로 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느냐? 보다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 효율적은 책임성과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앞에서 해결했습니다. 자, 답은 2번이 답이었고요. 제가 여기 구축의 원칙에 8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포괄성, 평등성, 통합성, 전문성, 접근성, 지속성, 적절성, 책임성. 이렇게 해서 8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입니다. 보시면 개별화나 보편성은 없어요. 자, 정리가 됐죠? 3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8번 문제 별표. 38번 문제는 동기위생이론의 학자 허즈버그가 나왔습니다. 허즈버그는 동기요인이라고 하는 것과 동기요인은 적극적인 동기라고 합니다. 만족요인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생요인이 있습니다. 위생요인은 소극적인 동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불만족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요인이 2가지죠. 그래서 이요인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요인 이론. 여기서 동기 요인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암기하셔야 되겠죠. 동기 위생 이론을 발표한 허즈버그는 조사를 했겠죠. 그 조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유발하는 요인이 동기 요인인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동기 요인을 외우고 이거를 나머지 처리하면 됩니다. 자, 동기 요인의 암기법, 승자, 인성, 책성향. 자,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자, 인성, 책성향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순서로 써보겠습니다. 승진, 점, 자체. 이 자체는 직무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 성장 가능성. 성이 2가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책임, 또 성 나오죠. 성취. 그 다음에 향상. 그래서 승자, 인성, 책, 성, 향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직무 그 자체 맞습니까? 책임과 성취 맞고 기술적인 슈퍼비전이나 일에 대한 안정감은 아니에요. 이 2가지는 위생요인에 들어갑니다. 위생요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승자, 인성, 책, 성향 이렇게 해서 7가지로 정리하되 죄송합니다. 7가지 맞죠? 7가지로 정리하되 승진 조심하세요. 승진은 동기 요인에 들어갑니다. 지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위생 요인에 들어갑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기억과 디귿이 맞으니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38번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38번 문제도 잘 알아놓으세요. 외울 것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우리가 보통 속된 말로 찍는다고 하잖아요. 이건 모르면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워야 풀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39번부터 다음 시간에 또 풀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